네, 안녕하세요. 장현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언어 논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알 수 있는 것 고르는 거죠. 그래서 선지를 먼저 한번 봐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과학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뭐 선지를 먼저 본다고 뭔가 이거 제시문도 읽지 않았는데 딱 뭐 답일 것 같은 게 보이지는 좀 힘들잖아요. 약간 이 내용을 알아야만 좀 알 수 있을 테니까. 더군다나 더 과학 지문이니까. 그래서 그냥 선지를 먼저 볼 때는 그냥 어느 소재가 나오는지만 체크해야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한번 선지를 한번 빠르게 한번 봐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러셀이라는 사람 나오겠구나. 뭐 핵융합, 뭐 에딩턴이라는 사람도 나오겠구나. 모르겠고, 뭐 실험 근거? 모르겠고. 연쇄 반응, 뭐 시에노 사이클, 뭐 이런 게 나오겠구나. 이 정도만 어떤 소재가 나올지 정도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글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본 거죠. 뭐 2세기 초 천체 물리학의 가장 큰 숙제는 해를 포함해 뭐 오랫동안 빛을 낼 수 있는 까닭을 설명하는 일이었다. 뭐 설명하기 어려웠다. 에딩턴, 이제 에딩턴 나오죠. 이제 사람들 나옵니다. 러셀, 별의 에너지원을 둘러싸 공개 논쟁 벌였다. 에딩턴은 뭐 이제 에딩턴 주장이 나오나 봐요. 밑에가 이제. 그래서 뭐 별의 내부온도 뭐 이렇게 주장했고 뭐 주장에 좋은 감소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았다. 뭐 과정은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랬는데 이게 뭔 내용인가 싶은 겁니다. 이게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간 그냥 요 별의 에너지원, 그냥 별의 에너지원에 관한 뭐 에딩턴의 입장인 건 알겠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냥 계속 읽어내려 가봤었죠. 그래서 뭐 러셀, 이제 러셀이 나오는 거죠. 러셀의 입장, 신중하게 접근했다. 뭐 탁월했는데 핵방을 받아내 주저했다. 수출 에너지가 별의 주요 에너지만 발생하는 에너지 가설은 비판했다. 하는데 여기서 딱 끊으니까 그러면은 에딩턴의 핵심이 이 핵 에너지 가설로 묶일 수 있겠고 이 러셀의 핵심은 중력 수축 에너지겠구나. 그러니까 즉 별의 에너지원에 관한 주장에서 러셀은 중력 수축 에너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고 에딩턴은 뭐 핵 에너지 가설로 요약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약간 뭔가 좀 큰 그림이 이제서야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대충 감을 잡았으니까 좀 더 읽어내려 가본 거죠. 이제 계속. 그래서 근데 계속 에딩턴이 이제 해서 계속 싸웠대요. 뭐 계속 싸웠고 사실과 빛을 낸다는 사실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주장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뭐 어쨌든 러셀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에딩턴이 보기에는 러셀의 말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딩턴은 뭐 이렇게 추측했는데 제시할 수 없었다. 이것도 뭐 정확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자기의 이론을 좀 뒷받침하는 어떤 거를 뭐 추측을 했는데 딱히 뭐 증거를 제시해 뭐 딱히 입증을 못했다. 뭐 이 정도 그냥 요 정도 가볍게만. 그러니까 계속 큰 그림만 좀 봐주려고 한 거죠. 이런 내용 사실 저는 또 문과기도 하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 그림만 잡아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핵융합 과정 차츰 규명했고 핵융합 반응 돕는다. 과정을 시에노 사이클에서 나오는 여기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라 한다. 뭔 말인지 계속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매크로니즘 규명했다. 이로써 뭐 해서 에딩턴의 직관은 체계화된 이렇게 지지를 얻었고 나중에 러셀도 이를 수용했다고 하면서 이 뒤에 내용은 그냥 일단은 계속 싸웠는데 나중에는 어떤 뭐 실험을 거쳐가지고 어쨌든 뭐 에딩턴이 맞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뭐 러셀도 수용했다. 이렇게 글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글이 끝나는구나. 이렇게만 좀 큰 그림이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지로 이제 들어가 본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그래서 글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거니까 선지를 들어갈 때도 뭔가 확실히 답인 게 있겠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좀 애매한 거에서 시간을 안 쏟으려고는 생각은 무조건 갖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1번 뭐 러셀의 핵융합만으로 별빛으로부터 얻은 몇몇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는데 이게 무슨 이런 내용이 있었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X표 치기에는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스킵했었죠. 2번 러셀의 에딩턴의 핵 에너지 가설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니까 이게 바로 틀렸잖아요. 그래서 2번은 바로 틀렸고 에딩턴과 러셀의 논쟁은 실험 근거보다는 이론의 통찰이 과학 사실을 밝히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거는 이제 좀 결과적으로 뭔가 그 에딩턴이 추측을 했는데 그게 입증할 만한 게 나중에 뭐 실험으로서 뭔가 입증이 돼가지고 뭐 싸움이 해결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험의 근거가 안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도 그냥 조그맣게 엑스플 한번 쳐봤고 4번 이제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의 연쇄 반응과 시에노 사이클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논쟁은 쉽게 종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바로 맞는 내용이잖아요. 맨 처음에 그냥 글의 흐름을 잡았을 때도 그렇고
어떤 뭐 이렇게 뭐 했는데 뭘 이제 과학자들이 뭘 찾아가지고 이게 뭐 보면은 뭐 연쇄 반응 또는 시에노 사이클이라는 단어로 묶이겠죠. 뭘 찾아내가지고 싸움이 종결됐다. 딱 그 흐름이니까 4번 답이네 싶어가지고 4번 바로 답으로 고르고 넘어갔었습니다. 이제 2번 모두 고른 것 하는데 저는 이제 2번을 시간 주고 풀었을 때 시간 내에 못 풀었습니다. 아니 좀 솔직히 이제 뭐 2번도 좀 약간 방금 1번처럼 뭔가 좀 약간 쉽게 나오기를 좀 기대하잖아요. 지금까지 좀 기출도 좀 그랬고. 근데 2번을 딱 봤는데 약간 뭔가 약간 레이아웃부터가 좀 약간 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넘기고 나중에 시간 나면은 다 풀고 풀어야 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돌아올 시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 5, 6번 정도에만 있어도 풀고 넘어갔었을 텐데 2번에 있으니까 괜히 좀 벌써부터 막 이런 거 풀기 싫어가지고 일단 넘어갔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풀 시간이 없었었고 지금 보여드리는 풀이는 4, 5풀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실전에 근접하게 제가 만약에 사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어떻게 풀었을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모두 고르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대화를 먼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체크하면서 E포, C포, 뭐 F, 샤포 이런 기호들이 나오겠구나 체크하고 각각 뒤에서 뭐가 더 높은 이미지가 쟁점이 되겠네. 음정은 어떤지가 쟁점이 되겠네. 뭐 진동수 이게 어떤지가 쟁점이 되겠네 정도만 캐치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글로. 근데 2단락부터 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E포, 뭐 C포 이런 기호들이 2단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제 책에서도 말씀드리고 지금 찍고 있는 해설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뭔가 사례하고 이론이 같이 나와 있다 하면은 사례를 먼저 읽고 구체화를 시킨 다음에 추상적인 내용을 이론을 읽는 편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론부터 읽어버리면은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사례를 읽은 다음에 이론을 읽으면은 이론을 읽을 때도 어느 부분에 쟁점이 되는지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강약 조절하면서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마찬가지 접근법으로 이건 전반적인 약간 이론의 내용이고 이게 이제 사례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대화에 나와 있던 기호들이 2단락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2단락을 먼저 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는 거죠. 흰 건반에 C4 소리를 낸다 하니까 뭐 C4 위치 한번 확인해주고 여기 있구나.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길 때마다 반음 높은 소리 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까지 어쨌든 반음 정도 계속 높아지는 거겠구나. 검은 건반이 나올 때 있는데 뭐 샵을 붙인다. 이건 모르겠고 어쨌든 뭐 샵 붙여져 있으니까 대충 이런 말 하겠구나 싶을 것 같고요. C4에서 이보다 한 옥타브 높은 C5까지 C5 여기 있죠. 그럼 이게 한 옥타브겠구나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건반의 소리 기호는 다음처럼 표기된다라고 하면서 이 가운데 A4는 기준 음고며 그 진동수는 아까 말했던 440Hz다. A4 여기 있죠. 이게 440Hz. 이것도 한번 써놓을 것 같습니다. 440Hz다.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 정도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단락으로 들어가 볼 것 같아요. 읽어보겠죠 이제 뭐 그러면은 음고 음의 높낮이 이미 우리 대화에서 좀 약간 쟁점이 될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오겠구나. 진동수 관련되고 진동수 클수록 높은 음 들리고 작을수록 낮은 음 들린다는데 이것도 뭐 납득이 돼요. 약간 진동수 클수록 더 에너지 높다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뭐 납득이 돼 싶어가지고 읽을 것 같고 음정은 두 음의 음정 여기서 또 약간 또 대화에서 좀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 또 나오겠네요. 음고 차이다. 음악에서 한 옥타브 음정은 정확히 2배가 되는 두 음 사이 음과 뭔 말이지? 해가지고 다 읽어보면은 A4의 진동수는 440인데 헤르츠인데 A5는 880Hz다. 그러면은 이 C5가 마찬가지로 C4의 진동수 2배겠구나. 이 정도 다시 한번 이제 사례로 가보면서 한번 대입해 보면서 계속 확인해 볼 것 같아요. 이 읽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구체화를 시키는 거죠 계속. 그리고 평균율은 음정에 따라 음을 분할한 방법이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한 옥타브 차이 나는 두 음 사이로 똑같은 음고 간격으로 12개 반음을 나눈다. 딱 그냥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진동수 비율을 일정하면서 1.0이다. 요게 여기까지 이게 이 진동수 비율이 이게 일정하다는 거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1.06 그 비율을 일정하니까 1.06 정도. 이 정도는 한번 잠시만요. 1.06이다. 뭐 이 정도는 한번 써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은 뭐 두 개, 이건 모르겠어요. 한번 이거 나중에 그냥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나중에 뭐 대화에서 쟁점이 다시 한번 되면은 그때 다시 볼 것 같아요. 막 처음부터 막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렉산더 뭐 에리스 1200센트 음정으로 분할했는데 다음 반응 사이 음정 100센트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도 그냥 그렇구나. 나중에 또 이게 필요하면 다시 와볼 생각으로. 그러면 다음 어쨌든 음정 변화 표현할 수 있다 하면서 그냥 이 정도 읽고 선지로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뭐 한번 뭐 옳고 그른지를 파악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락 읽을 때도 사실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음악 잘 모르고 이러면 저도 음악 잘 모르지만 이런 건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일이 다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를 만들겠다는 강박을 갖기보다는 그냥 약간 한번 쭉 읽으면서 어느 부분 예를 들어 뭐 음의 높낮이에 대해서는 어디서 서술하고 있었지? 음정은 어디지? 이런 정도만 위치 정도만 체크하고 대강 한번 읽은 다음에 대화로 들어가 볼 것 같습니다. 이걸 다 머릿속에 넣으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그래서 한번 보겠죠. 가형 2포는 10포보다 2포 10포 어디 있었죠? 2포 10포 이거겠네요. 400센트가 더 높은 음이다. 일단 센트 마지막에 봤었잖아요. 근데 한 반응과 다음 반응 사이의 음정은 100센트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은 400센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한번 더 이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아니까 그때서야 좀 더 제대로 읽어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음정은 100센트다. 그러면 요 간격이 다 100센트라는 거잖아요. 근데 10호에서 2포까지 하나, 둘, 셋, 4개니까 간격 4개니까 100센트 곱하기 4 하면 400센트 맞겠네 해서 400센트가 더 높은 음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더 높아지는 과정이라고 뭐 여기서 나와 있으니까 맞겠네 싶어가지고 가형은 맞구나 하고 가형이 없는 2번, 4번은 제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이 F샵4와 A샵4 어디 있었죠? F샵4 여기, A샵4 여기 음정과 G샵4와 C5, G샵4 여기, C5 여기 하면은 F샵4, A샵4 이렇게 묶일 거고 G샵4, C5 이렇게 묶이겠죠? 근데 보니까 간격이 같네요. 간격이 같아요. 어쨌든 요거 사이의 음정과 요거 사이의 음정은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여기서 간격이 같네 얘네 쌍이. 그러면 간격이 같다면 음정도 같다고 볼 만한 근거가 1단락에 있었나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다시 한번 1단락에 들어가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정에 관한 내용이 어디 있었지를 빠르게 훑어보겠죠. 그럼 여기서 뭐 음정 두모 여기서 뭐 정의 같은 거 나타내져 있었고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한 옥타브 차이 나는 두 음 사이를 다시 똑같은 음고 간격으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다시 똑같은 음고 간격이구나. 즉 이거 다 음정이 같겠네. 간격이 같으면 음정이 같겠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다. 보미도 맞는 내용이네 싶어가지고 보미를 얘도 맞겠다 하고 이제 보미가 없는 1번도 제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G4의 진동수의 1.06을 2번 곱하면 440Hz가 나온다. G4가 어디 있었죠? G4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440Hz, 우리 맨 처음 읽었을 때 440Hz A4인 거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2번이네? 근데 이미 우리가 읽었었을 때 이거 진동수 비율 동일하고 비율이 어쨌든 1.06으로 동일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 안 써놨다 해도 사실 이거 찾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쨌든 뭐 진동수 비율이 어땠는지를 뭐 어디서 묻고 있었지를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니까 어쨌든 비율이 일정한데 그게 1.06이네. 그러면은 여기서 G4에서 2번 가면은 440Hz니까 1.06 2번 곱하면은 뭐 A4가 된다. 440Hz가 되겠다. 뭐 충분히 가능한 추론이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맞겠구나 하고 5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핵심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거를 제가 이제 뭐 시간 안에 풀려는 노력을 했다면은 1단락에서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그렇게 막 힘쓰면서 다 머릿속에 담으려는 노력을 일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뭐 별로 막 실전적인 풀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대충 그냥 대충 어디 있는지 위치 정도 좀 파악하고 그냥 대강 정도 이해만 해놓고 여기서 물어볼 때 쟁점이 될 때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는 방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더 빨리 풀릴 거고 빨리 풀릴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건 사후적인 풀이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실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좀 아쉽긴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3번 이것도 이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보니까 빈칸 A, B 위치 한번 확인해주고 선지 한번 빠르게 봤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 다 AP 후보가 될 수 있네요. 이 정도 체크하고 그걸 처음부터 읽어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을에 있는 이 A 빈칸 있잖아요. 이 빈칸 먼저 채울 생각이어가지고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되 앞에 있는 을 이거에 좀 더 집중을 할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을 빈칸을 먼저 채울 생각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뭐 한번 읽어봤었죠. 예술작품을 두고 그것이 미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라고 화두를 던지고 있네요. 갑이. 언제 미완성이냐. 뭐 4악장 이어야 하지만 뭐 2악장만으로 이루어졌어.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듯 갖춰 요소를 갖지 못할 때 을의 핵심은 언제 미완성이냐. 뭐 갖추어야 할 요소를 갖지 못할 때 미완성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그런데 갑은 이제 또 무엇을 갖춰야 완성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라고 반박을 하죠. 되는지에 대해 아마 제각기 다른 견해를 가질 거예요. 어쨌든 반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이. 큰 흐름이 아직 뭐 어렵지 않죠? 그랬더니 이제 뭐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맞아라고 인정해주고 있네요. 어쨌든 이러한 구성 요소에 따라 한 작품을 두고 완성인지 미완성인지를 판단하는 논쟁을 계속 어쨌든 너 말도 맞아 이렇게 뭐 인정하고 있네요. 을이. 갑. 그렇게 되면 한 사람에게 미완성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겨. 예술가의 의도가 갑은 예술가의 의도를 보는군요. 미완성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핵심적인 기준인지 판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해. 작품을 통해 표현하려는 예술가의 의도가 실현되지 못했다면 미완성이다. 라는 이유도 뭐 어쨌든 계속 갑은 여기서 말하는 게 대충 이제 뭐 틀이 잡히죠. 갖추어야 할 요소 갖지 못할 때 미완성이다. 갑 아니야. 예술가의 의도 예술가의 의도가 실현되지 못했을 때 미완성이야. 이런 틀인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내용 딱히 없죠. 그래서 의도 자체는 뭐하고 또 반박하고 있는 거죠. 을은 방금 뭐 어떻게 할 수 있지? 해서 뭐 열린 결말 마무리 지은 의도가 있었을까? 그럼에도 열린 결말을 가진 소설이 미완성 작품이라고 볼 까닭은 없어. 왜냐하면 이 소설은 블랭크하기 때문이지 라고 끝나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은 어렵지 않은 게 을은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미완성 작품이라고 볼 까닭은 없어. 왜냐하면 이 소설은 갖추어야 할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을은 그 요소를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그 생각을 갖고 보기로 내려갔더니 기억이 바로 그걸 적절히 서술해주고 있는 거였죠. 뭐 사실 니은디귿 빨리 보기만 해도 이 의도 자체는 갑이랑 관련된 뭐 어쨌든 키워드지 을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3, 4, 5번 그러니까 A에 다른 걸 쓰고 있는 3, 4, 5번은 제낄 수 있었고 이제 갑을 이제 요 B 빈칸을 해결할 생각으로 이제 요걸 마지막을 읽어 내려갔더니 소설가 의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돼. 어떻게 내려야 할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면 의도가 그에게 없다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 이 소설은 미완성이 아니야. 왜냐면 이 소설은 모막이 때문이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 앞에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해요. 오히려 갑은 이 소설은 미완성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사실 빈칸 내용 뭐가 들어갈지도 예상이 되잖아요. 왜 미완성이 아니겠어요? 갑의 뭐 예술가의 의도가 실현되었나 보네. 뭐 그렇게 갑은 보기 때문에 미완성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갖고 내려간다면은 바로 디귿 요거. 예술가의 의도를 실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답인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2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것도 막 엄청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뭐가 약간 을은 요소를 중시한다. 갑은 예술가의 의도를 중시한다. 라는 점만 파악하고 있었다면은 크게 오히려 뭐 마찬가지로 굳이 보기를 먼저 보지 않아도 이게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예상을 먼저 할 수 있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뭐 어쨌든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이제 이것도 가장 적절한 거 마찬가지로 빈칸 문제니까 빈칸 위치만 한번 확인해주고 선지를 먼저 막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었고요. 선지 먼저 읽는다고 발췌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어쨌든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예상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선지를 고르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 봤더니 연간 1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명단에 올라 있는데 이승에서 매년 지나지 않는다. 엄청 부족한가 봐요. 한 명은 사망한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면 장기 발생 더 심각하다. 네, 이거 늘어난다. 어쨌든 계속 뭐 어떻게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한 수요 공급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빈칸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사실 글을 읽으면서도 그냥 이거 약간 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뭐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거 왜 뭐가 있는 거지? 약간 궁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 장기 이식 대기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 때문이다. 방식 때문이다? 해석하는 방식 때문이다? 뭔 말이지?
신장에 기증하면 유전자가 맞는 출현한 다음에 대기자에게 제안한다. 최우선 대기자가 거부하면 다음 기회를 얻는다. 아, 이 신장은 그럼 거부 내적 있는 신장으로 여겨진다. 신장 이식 수련 20번의 환자가 이식 기회를 얻으면은 모종의 이유로 이미 19번 거부된 신장을 받아들인다. 약간 기피한다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식 대기 상태에 있다면 이를 질 낮은 신장으로 어쨌든 여긴다. 그래서 부동산 이걸 나왔는데 이렇게 좀 비유 나와져 있고 점점 더 뭐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죠? 사망자가 기증한 10개 가운데 3개는 완전히 멀쩡한 신장임에도 거부만 되다가 폐기 처분된다. 순위가 앞서는 사람이 거부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테고 나도 일단 걸러야 한다고 쉽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내용 전혀 없습니다. 쭉쭉 읽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 거부가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 실제로 거의 없다. 이유는 뭐 이런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대충 실제로는 그게 문제가 없는데 신장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앞에 거부하는 거를 보니까 나도 따라서 계속 거부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뭐 폐기 처분 되니까 부족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마지막 단락도 읽어보면은 신장에서 여러 척관에 빠져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따라쟁이 함정이라고 부른다. 네, 뭐 큰 내용, 뭐 어려운 내용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선지를 먼저 굳이 보지 않았어도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상은 평범한 소유공급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뭐 많이 뭐 어쨌든 거부가 된다. 그리고 뭐 폐기가 된다. 그리고 뭐 해석하는 방식 때문이다. 어쨌든 한번 거부되면은 뭐 질 낮은 신장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 생각을 갖고 선지로 넘어왔더니 1번이 바로 답인 거잖아요. 기준의 신장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 이게 바로 잘못된 해석 방식, 뭐 약간 질 낮은 신장으로 약간 뭐 오해하거나 그렇게 해석한 거에 대한 결과니까 1번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었고 나머지 선지도 빠르게 보긴 했었는데 사실 뭐 양보한다. 뭐 기준이 높아진다. 이런 내용은 아예 나와 있지도 않고 뭐 공급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수요자의 체질에 대부분 맞지 않는다. 이거는 뭐 핵심적인 내용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2, 3, 4, 5를 뭐 이렇게 없애는 것도 어렵지 않아가지고 1번이 답임을 좀 더 확신하고 답으로 고르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A, B와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이제 적절한 거 고르는 거죠. 아 근데 이것도 이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것도 이제 틀린 문제입니다. 이것도 참 이것도 아무튼 뭐 한번 풀어보시죠. 이거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근데 하여튼 뭐 풀어보시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하라고 빈칸 위치 한번 확인해주고 그리고 이거 그냥 대충만 봤더니 그냥 포맷만 그냥 기억은 뭐 카드에 뭐가 적혀 있는지가 쟁점이 되겠고 뭐 확률 비교하라 뭐 이런 대충 이런 내용이 있구나 생각만 하고 이제 글로 읽어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읽어 내려가 본 거죠. 뒷받침하는 증거가 여러질 수 있다. 한 증거가 같은 경우 여러 증거가 함께 갖는 경우 비교했을 때 어느 경우에 그 가설이 더 믿음직해지는가? 예컨대 A, B 각각 H 뒷받침한다면은 A이고 B는 이들 각각보다 가설 H를 더 강하게 뒷받침하는가? 이게 뭐 어쨌든 질문인 것 같아요. 쟁점인 것 같아요. 물음에 답하려고 다음 상황을 생각하겠다. 12장의 카드 있는데 1부터 10일까지 한 숫자가 적혔다. 카드 가운데 하나를 방금 뽑았다. 무슨 숫자가 적혔는지 모른다. 가설 H는 방금 뽑은 카드에 짝수가 적혔다 이다. 값수는 증거 방금 뽑은 카드에 2, 4, 6, 7 가운데 하나가 적혔다를 얻었다. 이 증거를 가진 값수에게 가설 H의 확률은 4분의 3이다. 왜 4분의 3인지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4개 중에 짝수가 하나, 둘, 3개잖아요. 그래서 4분의 3이겠구나. 바로 나오더라고요. 을숙은 증거 방금 뽑은 카드에 7, 8, 10 가운데 하나가 적혔다를 얻었다. 이 증거를 가진 을숙에게 가설 H의 확률은 3분의 2다. 마찬가지로 왜 3분의 2지? 3개 중에 8, 10, 2개 짝수가 있으니까 3분의 2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뭐 이런 내용 전혀 없죠. 병태는 갑순과 을숙 각각으로부터 두 증거를 모두 전해 들었다. 가설 H에 대한 병태의 확률은 갑순의 확률이나 을숙의 확률보다 더 클까? 병태는 두 증거로부터 증거 빈칸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어차피 쟁점이 A이고 B가 더 뭔가 뒷받침하냐 안 하냐 이런 거잖아요. 질문이. 그러면은 이 증거 중에 교집합 어쨌든 뭐 AND인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A이고 B니까. 둘 중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7이잖아요. 7. 그래가지고 병태는 두 증거로부터 증거 방금 뽑은 카드에 7이 적혔다를 얻을 수 있다. 이거겠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3, 4, 5번을 제끼고 1, 2번 중에 이제 계속 읽어 내려가면 될 텐데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A이고 B가 아니고 A 또는 B를 구해가지고 2, 4, 6, 7, 8, 10 5번밖에 없네. 2, 4, 6, 7, 8, 10 바로 5번 답으로 고르고 니은도 안 읽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실수를 좀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행동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어렵지 않죠. 뭐 7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어쨌든 1, 2번 중에 좁힐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증거 R에서 가설 H에 대한 병태의 확률은 어떻게 확률 비교하라는 게 니은인데 보면은 지금 증거 7, 이게 지금 방금 뽑은 카드에 7이 적혔다 중에는 짝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확률은 0일 거 아니에요. 0이니까 뭐 4분의 3이든 3분의 2보다 2든 뭐 더 클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따라서 더 작다. 어쨌든 더 클 수가 없으니까, 구조적으로 0이니까요. 그래서 1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무슨 뭐 너무 신났었는지 이렇게 좀 저는 뭐 어쨌든 이렇게 잘못 푼 게 있었는데,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아무튼 뭐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제 고생하셨고 조금 쉬었다가 6번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번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이것도 이제 뭐 적절한 거 고르라 하는 문제죠. 그래서 보기부터 한번 봐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대충 A, B 그냥 A, B 위치 정도 한번 확인해 주고 여기 있구나 하고 이제 글을 읽으면 될 텐데, 저는 보면은 기억에서 어쨌든 요 A에 들어가는데 요 식이 맞냐, 어쨌든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락 보면은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식이 이미 나와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반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이 일단은 식만 빠르게 봐가지고 A에 요게 들어가는지 맞는지는 빨리 봐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식에만 일단 집중해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장 이 빈칸 가깝게는 n이 3일 때, 즉 n이 3일 때도 딱 보면은 지금 요게 일반화된 게 요걸 텐데, n이 3일 때도 요게 성립이 한다면은 뭐 기억이 맞는 거겠죠? 그런 생각으로 일단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n이 3일 때 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뭐 365에서 3 넣어보니까 301이니까 2인 거 맞는 것 같고, 그리고 A에 보니까 n이 3일 때 364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까지 곱해지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A에 보면 364부터 시작하는 건 맞고 어디까지 가냐. 근데 n이 3일 때를 여기 넣어봤더니 얘는 362까지 곱해진다는 거잖아요. n이 3일 때를 넣어봤을 때. 근데 실제로는 363까지만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 틀렸네 라는 생각으로 기억 바로 제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을 먼저 읽진 않았고요. 왜냐하면은 식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묻고 있는 거니까 일단 식만 빠르게 봐주면은 기억 빨리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기억이 날아가면 일단은 좀 판단이 좀 쉬워지잖아요. 해결해야 될 보기가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뭐 여기서 봐도 뭐 기억 없어지니까 사실 디귿 맞으니까 니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억만 빨리 판단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식에 먼저 집중을 해봤었고, 3을 대입했었을 때 이게 성립하는지를 봤더니 성립을 안 하길래 기억을 먼저 지울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었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1단락을 빠르게 읽어봤더니 보니까 그냥 n명의 사람 가운데 생일이 같은 두 사람이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이걸 구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충 이게 소재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로 그냥 더 이상 이걸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다 어쨌든 A를 구하기 위한 용도였을 테니까, 큰 그림은 이게 소재인 거를 이미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1단락을 읽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여기 2단락으로 들어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은 25명 가운데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낮다, 그러겠죠. 생각하는 까닭은 나의 생일과 다른 사람의 생일이 같은 확률만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있다면은 같은 방은 361이다. 362다. 365분의 24다라고 하는데, 이 수치에도 엄청 사실 이게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수치에 뭔가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생일과 다른 사람의 생일이 같은 확률만을 떠올리는, 그냥 어쨌든 그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겠네라고 압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도 그렇게 힘주지 않았었고, 하지만 올바른 확률값을 얻으려면은, 빈칸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25명이 있으면은 비교해야 할 생일의 짝은 상당히 많다. 그 짝의 수는 다음처럼 세만다 하고 어쨌든 이것도 그냥 일을 나누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어쨌든 짝을 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크게 그러니까 짝의 수는 다음처럼 세만다고 했었으니까 큰 그림 어쨌든 짝의 수를 구하는 과정일 거 아니에요. 600이다. 짝이 많아질수록 그 가운데 이게 그나마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겠죠. 짝이 많아질수록 생일이 같은 짝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로 25명에서 0.57이다 이렇게 끝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글을 다 읽은 상태니까 이제 니은함을 읽어봤었죠. 그래서 빈칸에는 나의 생일과 다른 사람의 생일이 같은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가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엉터리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B에는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은
아, 나의 생일과 다른 사람의 생일이 같은 확률만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올바른 확률값을 얻으려면은 그냥 랜덤한 두 명의 짝도 고려해줘야 돼. 그걸 좀 비교해줘야 돼.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이거 그냥 완전히 생뚱맞은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 제끼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니은도 바로 제꼈더니 그냥 2번, 4번도 없어지고 2번만이 남길래 2번을 답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7번. 7번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드시 참인 거 고르라 하는 문제죠.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첫 번째 보면은 산업 영향력 강화가 예측되는 분야는 수익이 증가한다. 뭐 그렇대요. 두 번째, 석유 분야의 산업 영향력 강화가 예측되지는 않는다. 오케이. 그 AI 분야나 석유 분야는 산업 영향력 강화가 예측된다. 아, 그러면은 이때 석유 분야가 영향력 강화가 예측되지는 않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즉 AI 분야가 강화가 예측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AI 분야의 영향력 강화가 예측이 되니까 AI 분야의 수익도 증가하겠구나라고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AI 분야의 수익이 증가한다면 그럼 여기서 AI 분야의 수익이 증가한다면에 또 꼬리 물어가지고 하나 더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 분야와 반도체 분야는 영향력 강화가 예측된다. 즉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분야랑 반도체 분야 역시 수익이 증가하겠네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바로 보기로 한번 가본 겁니다. AI 분야는 수익이 증가한다. 맞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2번, 4번 제낄 수 있었고, 니은 재생에너지 분야는 수익이 증가한다. 이것도 맞죠. AI 분야가 영향력 강화가 예측되는 것도 주어진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수익이 증가하는 것도 주어진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분야의 영향력 강화, 또 그에 따른 수익 증가도 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네 싶어가지고 1번 제낄 수 있었고요. 석유 분야는 수익이 증가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석유 분야의 산업 영향력 강화가 예측되지 않는다고 했었으니까 지금 요거는 근데 첫 번째 조건은 예측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서술해주고 있는 거지. 예측되지 않을 때는 어떨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따라서 수익이 증가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주어진 조건 상에서는. 따라서 디귿은 틀렸네 라는 생각으로 3번을 바로 답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8번. 8번도 이제 반드시 참인 거 고르라 하는 문제죠. 그래서 한번 읽어봤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5 이상의 문장을 진술할 경우라고 하는 딱 보니까 5개 문장 맞고요. 태풍의 진술 가운데 20%는 거짓말이고 나머지 80%는 참말이다 나와 있고.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냥 단순히 보자면은 하나가 거짓말이고 4개가 참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 왜 퍼센테이지지 싶더라고요. 근데 한번 계속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오차 범위는 10%포인트를 넘지 않는다. 태풍은 다음처럼 진술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보니까 일단은 이 1개가 거짓말, 4개가 참이라는 어쨌든 요 퍼센테이지로 나타나져 있지만 어쨌든 요거의 참거짓의 개수를 오차 범위는 10%포인트 넘지 않는다. 이 말이 이걸 바꾸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5개의 문장 중에 1개만이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를 좀 그냥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에 불과하겠구나라고 좀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문장단 한번 읽어봤던 거죠. 그러면서 좀 양립 불가능한 쌍이나 어쨌든 그 집단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요 3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만 상황을 가정해봐도 요게 만약에 참이라고 해보고 그리고 얘도 참이라고 해본다면은 이 3번째까지 참일 수는 없겠더라고요. 얘는 무조건 거짓이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권총을 사용했다가 참인데 사용한 적이 없다까지 참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3개 중에 거짓이 있겠구나라고 정리가 돼가지고 요거 어쨌든 이 3번째가 거짓인 경우 그리고 2번째가 거짓인 경우 그리고 첫 번째가 거짓인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케이스 분류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다 참이겠고요. 첫 번째나 마지막 조건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요거부터 한번 봐본 거죠. 그랬더니 요게 거짓이라면은 요게 앞에 게 참이고 뒤에 게 거짓이라는 거겠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참. 요것도 참. 요것도 참. 요것도 참이라는 건데 이때 모순이 발생하나? 라고 봐봤었는데 전혀 모순이 발생하는 게 없는 겁니다. 보시면은 어쨌든 권총을 사용했다? 거짓이니까 사용한 적이 없다가 참인 것도 맞고 그리고 사람을 죽였고 마약 약물을 먹었다. 어쨌든 이게 참이라면은
마약류 약물을 먹은 건 참이니까 이 전체 문장이 참이 되는 것도 맞고, 그럼 얘가 뭐 참이라 해도 이게 참인 거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모순이 없어가지고 이 경우가 성립할 수 있겠네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나니까 일단 이 상황에 위배되는 보기가 없나라는 생각으로 먼저 이때 이걸 완성시키고 보기를 봤었더니 디귿이 태풍은 권총을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다가 참이잖아요. 이게 참일 수 있는 상황이 성립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태풍이 권총을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디귿은 틀렸네 라는 생각으로 디귿을 먼저 제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2번, 4번, 5번은 이렇게 날아가고 니은은 무조건 맞는 선질 테니까 기억만 확인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때 기억도 태풍은 어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니까 한번 귀류법만 써봐가지고 그럼 만약에 죽이지 않았다면은 그때 뭐 모순이 발생하나 안 발생하나를 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한번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은 해서 그럼 그렇게 된다면은 요 문장이 거짓이 되겠더라고요. 이게 거짓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모순이 발생하나 안 발생하나를 봐줬었는데 이것도 성립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거 두 번째도 앞에 게 거짓이니까 그 조건문의 진리표에 따르면은 뒤에 게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체 문장이 참이라는 것도 맞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참이라고 해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관계없이 이 문장은 참인 거니까 사용한 적이 없다가 참이라 해도 이거에 뭐 전혀 지장을 주지 못하고, 또 이게 이 마지막 문장이 참인 상황이니까 뭐 먹지 않았다? 그럼 즉 마약 약물을 먹었다는 게 참이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요 네 번째 문장에서 요게 참이 된다고 해도 이미 이거는 AND의 구조니까 이게 마약류 약물을 먹었다가 참이 된다고 해도 이 전체 문장이 거짓이 되는 건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 상황에서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태풍을 어제 사람을 죽였다고 단정할 수 없겠네 라는 결론이 내려져가지고 기억도 제끼고 결과적으로 1번을 답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9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반드시 참인 거 고르라 하는 문제죠. 그래서 한번 읽어 내려가 봤더니 안나, 이한, 지우 가운데 2명은 어제 수사 증거물을 불법 폐기한 범인이고 나머지 하나는 범인이 아니다. 딱 읽어보니까 범인이 2명인 상황이네 해가지고 범모이 이런 식으로 한번 써줬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두 문장을 진술했다. 참인 진술만 하는 사람은 범인이 아니고 한 진술이라도 거짓 진술하는 사람은 범인이다 라는 것을 딱 읽고 보기를 한번 봤더니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범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기도 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본다면은 누가 범인이 아니냐 이걸 묻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 각각 해서 뭐 안나가 범인이 아닌 경우, 이한이 아닌 경우, 지한이 아닌 경우 해서 뭐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3가지로 해가지고 각각 모순이 뭐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만 봐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안나가 범인이 아닌 경우, 즉 안나가 참인 문장을 진술하는 경우에 안나가 참인 진술만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때 뭐 성립하나? 라는 거를 먼저 봐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이 모두 참인 걸 가정하고 있으니까 2개 참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안에 두 진술을 모두 거짓이다니까 요게 다 거짓이라는 거고, 안나의 나는 어쩌냐 사무실에 있었다가 참인 상황이니까 안나는 어쩌냐 사무실에 있었다가 참이겠고, 그리고 지우는 지금 범인으로 가정을 한 상태죠. 그럼 즉 앞에 있는 요 나는 어쩌냐 사무실에 있었다까지 참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범인은 한 진술이라도 거짓 진술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얘는 F가 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잡아봤더니 이때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지우는 어쩌냐 사무실에 없었다가 거짓이라고 하고, 근데 지우가 말하기를 나는 어쩌냐 사무실에 있었다. 이거는 둘이 양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쩌냐 사무실에 없었다가 거짓이니까 있었다는 건데 또 여기서 있었다가 거짓이어야만 하니까. 그래서 안나는 범인이겠구나. 안나가 범인이 아닌 사람일 수는 없겠구나 라고 정리가 돼가지고 안나가 범인을 알 수 있다? 이거 동그라미 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는 2번, 5번은 제낄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뭐 이한을 한번 봐준 거죠. 이한 같은 경우에도 이한이 만약에 범인이 아니라면은, 이한이 참만을 진술하는 사람이라면은 모순이 발생하나 안 발생하나를 봐주려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얘가 만약에 참이라고 했었을 때 이 상황이 있나라고 했는데 바로 보이는 거죠.
지우는 범인이 아니다가 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한이 범인이 아니라면은 안나하고 지우는 둘 다 범인이어야 하거든요. 범인은 두 명이기 때문에. 즉 그럼 지우는 범인이 아니다가 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한도 범인이겠구나. 이한도 범인이 아닐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한이 범인을 알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네 싶어가지고 뭐 1번, 4번 지워져가지고 3번을 바로 답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10번. 10번도 이제 뭐 반드시 참인 것을 뭐 고르라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한번 뭐 9개의 문헌 안에 9개 알파벳이 적혔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한 알파벳은 다른 알파벳과 인접한다. 인접함은 뭐 변이나 모서리를 공유한 문헌에 있음을 뜻한다. 예컨대라고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알파벳 A의 인접 알파벳은 BD이다. A에 인접하는 거 BD. 이렇게 모서리까지 공유하는 것도 포함하는구나. 이렇게 뭐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알파벳 B의 인접 알파벳은 A, C, D, F다. B, A, C, D, F. 오케이. E는 모든 알파벳과 인접하겠고. 그래서 뭔가 뭐 이제 좀 상황이 좀 구체화가 됐죠? 예시를 좀 읽음으로써. 그래서 김순경은 서로 다른 5개 알파벳을 한 번씩만 사용해 암호를 만들었다. 근데 다음 규칙 만족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규칙을 봐본 거죠. 그랬더니 일단은 D와 인접하는 알파벳이 뭐가 있는지부터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I와 인접하는 알파벳은 뭐가 있는지 좀 빨리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D와 인접하는 알파벳 D, A, B, E, H, G가 있겠고 I와 인접한 알파벳은 E, H, F 이렇게 있겠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죠? 근데 I와 인접한 알파벳 가운데 2개만 사용했다. 그리고 1개만 사용했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지금 인접한 알파벳끼리 봤었을 때 이 H가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2개만 사용했다는 조건이 이 H 2개를 말할 수는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H를 사용했다면은 알파벳 가운데 1개만 사용했다는 조건에 위배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H가 쓰일 테니까. 그래서 알파벳 가운데 2개만 사용했다는 게 뭐 EF 또는 HF겠네 라고 정리가 됐었고 그랬더니 일단은 D와 인접하는 알파벳 가운데 1개만 사용했다라는 조건에서 이 1개가 그냥 무조건 E 또는 H겠더라고요. 그러니까 A, B, G는 사용되지 않는구나를 빨리 한번 파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케이스 분류 한번 해본 거죠. 그럼 만약에 E가 쓰일 때는 그러면 H가 쓰이지 않고 E가 쓰일 때는 이때 모순이 발생하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봤었는데 보면은 C를 사용했다면 H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H가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럼 후건이 부정되잖아요. 그럼 전건도 부정될 거 아니에요. 그럼 C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C는 사용된 상태잖아요. 그럼 이 첫 번째 규칙에 위배가 되잖아요. 지금 E를 쓰는 상황은. 그러니까 E가 아니고 H가 쓰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 5개 알파벳을 사용한 거겠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로 선지로 이제 보기로 들어가 봤더니 A를 사용하지 않았다? 맞죠. 그리고 C와 D를 사용했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F, H, I를 사용했다? 이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 해가지고 5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10번 한번 풀어봤고 조금 쉬었다가 11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1번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 이거 틀린 문제인데 사실 이건 틀린 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순간적으로 사고를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생각해 버려가지고 틀린 답을 골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잘못 생각을 했고 또 어떻게 생각했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빈칸에 들어가야말로 가장 적절한 고르는 문제니까 빈칸 위치 한번 확인해주고 그냥 선제 가볍게 한번 봐봤더니 어쨌든 주어진 P 설명항에 대해서 어떻냐 이런 게 일관적으로 나타나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P 설명항 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걸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파악하고 바로 처음부터 읽어 들어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설명하는 상황 생각해 보자. 왜 일어났지? 졸음운전해서인가? 안개가 너무 짙어서인가? 자동차 브레이크 때문인가? 이것들은 모두 동시에 올바른 원인일 수 있다. 문장들은 동시에 참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그리고 이게 다 참이라는 거겠죠?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게 다 참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설명항이고 뒤에 있는 게 피설명항이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잘 이해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설명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는 빈칸이라는 생각이다. 그럼 빈칸에는 흔히 하는 오해가 뭔지가 설명이 돼야 되겠죠? 실제로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했고 안개는 너무 짙었고 자동차 브레이크는 고장 났으며 그래서 일어났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다음 사실이 모두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이 오해와 관련된 말인 것 같아요. 다른 점에서는 현실과 같았더라도 운전자가 졸음운전하지 않았더라면은 뭐 즉각적으로 행동했고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 어쨌든 안개가 너무 짙지 않았더라도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브레이크 고장나지 않았더라도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네요. 그래서 결국 ABC의 설명한다는 각각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나름대로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게 더 올바른지는 분명치 않다. 이렇게 끝나고 있고 3달러 읽어보니까 여러 올바른 설명 가운데 뭐가 더 적합한 설명인지는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 이제 뭐가 더 적합한 설명인지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특정 맥락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제시를 못하면은 맥락에서 적합하지 않다 하면은 특징을 정보하시면 그래서 결정한다. 운전자의 졸음운전도 법적 가속하지만 누구의 가치도 아니다. 특징은 실적 관심이 교통사고 법적적인 밝히고자 하는 관심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어쨌든 뭐 마지막 문장은 뭐 적합한 뭐 올바른 것 중에서도 뭐가 더 적합한지 맥락에 따라서 뭐가 더 맥락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적합한지가 정해진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가지고 선지로 가봤더니 일단 가장 먼저 저는 3, 4, 5번은 일단 지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3, 4, 5번에 이 적합한 적합하지 않은 적합한 이런 말이 있어서 먼저 지울 수 있었던 건데 이 적합한 설명인지 아닌지 뭐 이런 내용은 3단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아예 그냥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올바른 설명 가운데서도 맥락에 따라 뭐 적합한 설명 어떻게 구해라고 그냥 오해와 무관하게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지 뭐 오해랑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적합한 설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말이 이 오해와 관련돼서 빈칸에 들어간 선지라면은 즉 3, 4, 5번이라면은 뭐 무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마지막 문장도 적합한 설명이랑 관련된 내용도 흔히 하는 오해와 관련이 있으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뒤에서 한번 뭐 예를 들어 뭐가 더 적합한 문장이어서 뭐 흔히 하는 오해는 뭐 틀렸어 이런 말이라도 한번 딱 쳐줬어야 되는데 그런 문장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사실적으로 뭔가 나열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해 적합한이라는 키워드는 오해와 관련이 없어서 3, 4, 5번에 있는 적합한이 있네? 따라 3, 4, 5번은 오해랑 연관될 수 없겠네? 라는 생각으로 3, 4, 5번을 지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1, 2번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실수를 했던 게 저는 답을 1번으로 골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너무 빠져있었던 좀 이상하게 빠졌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그런데 사람들 때때로 다음 사실 모두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번 여기까지 읽었었을 때 이게 모두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즉 원인이 올바른 설명이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겠네 라는 생각으로 1번을 골랐던 건데 이건 뭐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가장 단순하게만 봐도 지금 뭐 앞에 예를 들어 이 원인이 이렇게 좀 앞에 서술이 돼 있다면은 지금 이건 뭐 예를 들어 졸음운전 하지 않았더라면은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약간 대우 형식으로 나타나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즉 이 졸음운전이라는 게 더 이상 앞에 즉 충분 조건 자리에 위치해주고 있는 게 아니고 요 말에 따르면 즉 지금 필요 조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즉 이게 더 이상 뭐 약간 뭐 올바른 설명? 즉 원인에 대한 얘기도 아니거든요. 더 이상 뭐 앞에 있는 충분 조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의 올바른 설명을 찾으려는 즉 뭐가 필요하냐 어쨌든 교통사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 하나의 그게 뭐였냐 꼭 필요한 게 뭐였냐라는 거를 짚으려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하나의 올바른 설명이라는 오해를 하고 그 하나의 올바른 설명을 찾으려는 그 생각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열해주고 있으니까 뭐 오해가 2번이다 이렇게 좀 연관 지어서 골랄 수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냥 여기서 원인 여러 개 원인이 일단 애초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충분 조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원인 여러 개네 해서 1번 이렇게 골랐던 건데 정신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1번이 정답이 아닐 근거는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뭐 그냥 단적인 예로 여기서 보시면 아예 그래서 모두 동시에 올바른 원인일 수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팩트로서 주어주고 있잖아요. 또 여기서도 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러 올바른 설명 가운데 그렇죠. 그리고 뭐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예 그 전반적으로 올바른 설명이 여러 개일 수 있다. 모두 동시에 올바른 원인일 수 있다는 팩트로 주어져 있고 사실인데 사람들이 또 올바른 설명이 무수히 많다고 여러 개일 수 있다고 오해한다는 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1번을 제끼고 2번으로서 약간 속어법으로서도 답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문제풀 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1번으로 골랐었지만 2번으로 답으로 고르시면 됐던 문제고 충분히 뭐
저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않으셨다면은 2번 답으로 고르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번. 이것도 이제 적절한 것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그냥 A, B 이런 거 뭐 중요할 테니까 그냥 위치만 확인해 주고, 그리고 보기 봤었더니 보니까 글 전체 다 읽고 보기를 보기보다는 그냥 뭐 A, 뭐 B 읽으면서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뭐 몇 개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글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 봤었습니다. 그러니 뭐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자유를 제약하는가? 가장 단순한 견해에 따르면 무엇이든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모두 나의 자유를 제약한다. 내가 타고난 하지만 신체한계로 건강을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은 뜻하지 않는다. 자질의 부족과 자유자유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뭐 B가 등장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생각했었을 때 A는 뭐죠? 그러니까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못해? 그럼 무조건 자유의 제약이야. 무조건 부자유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A니까 A는 엄청 큰 거 해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갖고 보기로 들어가 봤더니 자질 부족으로 돈이 없지만 오페라를 보고 싶어 돈을 내지 않고 오페라를 보려는 나의 행위를 누군가가 제재했다면은 A는 나의 자유가 제약받았다고 보겠죠. 왜냐하면은 A는 뭐 어쨌든 자질 부족에는 뭐든 뭘 못했어? 뭐가 막아? 뭐 하지 못하는데? 그럼 무조건 자유의 제약이야라고 보는 시각이니까 어쨌든 요 A의 부분에 대한 내용은 맞고, 또 A가 뭐가 있는지 봤더니 디귿에도 A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B, D, C까지 좀 읽어야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디귿을 먼저 뭐 따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뭐 B도 읽어본 거죠. 그래서 자질의 부족과 자유의 제약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뭐 다른 유력한 견해가 제안되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자유의 제약 또는 부자유는 자질의 부족이 아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말미암아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B는 자질의 부족으로 뭘 못하는 거는 자유의 제약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뭐 막아야 자유의 제약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생각을 갖고 이제 뭐 기억을 다시 파본 거죠. 그랬더니 B는 나의 그러니까 자유가 제약받았다고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누군가 제지해서 오페라를 못 본 건 맞는데 애초에 근본적인 원인이 자질 부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B에 따르면은 자질 부족으로 뭘 못하는 거는 자유의 제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B는 제약받았다고 보지 않을 테니까 기억은 맞네 라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그랬더니 2번 4번은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B가 있는 거는 뭐 디귿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 B하고 A가 전반적인 흐름이 잡혔잖아요. 왜냐하면 좀 단순하게 보자면은 A는 다 모든 게 뭐 못하면 무조건 자유의 제약으로 보는 엄청 큰 시각, 그리고 B는 뭔가 약간 조건이 있는, 그러니까 모두가 자유의 제약은 아닌 거라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라고 보는 시각이라는 대충 그 틀이 잡혔으니까 이제 디귿을 한번 읽어봤었습니다. 뭐 선천적인 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서 해외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해외 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보려면,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거 크더라고요. 그 자유의 제약이라고 보는 그 시각이. 그러니까 굳이 A, B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선천적인 장애라는 자질의 부족으로 뭘 못했어? 그러면은 너 자유의 박탈이야. 어쨌든 자유의 제약이야, 부자유야, 이렇게 크게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B하고 A를 봤었을 때는 B를 따르기보다는 A를 따라야 하는 거는 맞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떴던 게 그럼 B와 C의 관계에서도 C가 마찬가지로 A처럼 그냥 무조건 큰 시각, 다 뭘 못하면 무조건 자유의 제약이야 라고 보는 시각이고, D가 약간 뭔가 B랑 비슷하게 모든 거를 보는 시각이 약간 조건을 달고 약간의 좀 제약을 거는 그런 시각이라면은 이것도 그 디귿이 맞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단락을 읽어 내려갔었을 때 저는 딱 그 약간 그 목적 의식이 C가 큰지 그리고 D는 좀 더 좁은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단락을 읽어 내려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돈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몇몇 정치 쟁점에 적용된다. 관람권의 살해 형편이 안 된다면은 결여되어 뜻하는가? 아니면 내가 자질이 부족하면 뜻하는가? 보려고 쫓아가다 생각해 보라. 한 견해에 따르면 나는 오페라를 볼 자유를 빼앗긴 부자의 상태에 놓였는데 다양한 까닭은 불편하게 분배됐기 때문이다. 엄청 크죠. 이거 마찬가지로 A처럼 뭘 못하면 무조건 부자유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일단 C까지는 맞고 D가 뭔가 그 대신 C와 반대대로 뭔가 약간 제약을 주고 있으면은 모든 게 부자유라고 보는 시각이 아니라면은 디귿이 맞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D를 마저 또 읽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런 주장이 두 주제를 혼동했다고 비판하는 다른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자유는 허용성의 문제다. 나에게는 오페라 관련 기회가 허용되었고 법률은 없고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익을 누릴 수 없을 뿐이다. 허용이 이익을 누릴 수 없을 뿐이다. SS를 주지 않는다. 자유는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D는 다 뭘 못하면 무조건 부자유를 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 허용성의 문제라고 약간의 좀 뭐 조건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봤었을 때 그 큰 틀이 D와 C에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C는 모든 거를 자유의 제약으로 인정하고 D는 모든 건 아니야 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더 크게 좀 자유의 제약을 좀 더 크게 인정하는 시각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보려면은 B나 D보다는 A, C를 따라야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D것을 맞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고 1번 제껴지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 나라 다 읽었으니까 바로 니은 한번 읽어봤었습니다. 타고난 신체 및 지성의 자질 차이 이외에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똑같이 완벽하게 허용되었다면은 돈의 부족과 관련한 C가 말하는 부자연을 성립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일단은 C가 말하는 부자연은 뭘 못하면은 무조건 그러니까 근데 돈이 부족해도 어쨌든 돈이 부족하면은 무조건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C는 뭐 맞고 근데 D가 말하는 부자연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기회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완벽하게 주어진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럼 D에 따르면 어쨌든 허용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D가 말하는 부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겠네 싶어가지고 니은 맞는 얘기구나 싶어가지고 기억, 니은 등은 다 맞으니까 5번 답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13번도 사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틀린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항상 좀 잘 판단해 놓고 이상한 거 고르는 행동을 꼭 하더라고요. 꼭. 그래서 이것도 뭐 어쨌든 그런 문제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다 핑계죠. 그래서 뭐 한번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거 고르라 하는 문제죠. 그럼 A 한번 위치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뭐 한번 글을 읽어야만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보기를 먼저 자세히 보기보다는 그냥 바로 글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은 정당한 전쟁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뭐 저번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 사실 이걸 읽을 때 제가 전공이 국제관계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정당한 전쟁 이런 거는 학부 때 많이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너무 친숙한 내용이네 싶어가지고 좀 기고만장해졌던 게 있었는데 뭐 그래서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족이고요. 그래서 뭐 원칙 제시한다. 첫 번째 원칙으로는 정당한 전쟁은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맞죠. 이제 첫 번째 원칙 나와져 있네요. 가장 확실히 인정되는 정당한 명분은 자기 방어의 권리다. 여기에는 침입자를 몰아내는 행위뿐 아니라 새로운 영토를 공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다른 나라 상황에 받았다면은 어떤 경우가 있다. 그렇겠죠? 조약을 맺었다. 조약 자체가 국제법에 부합하는 중요하다. 너무 좋습니다. 명분이 어느 정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의 대상이다. 옆에는 무기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어를 선제공격 감염이 되는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국제협정에서 증거가 있어야지 않는 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없음에도 지도자나 권력자를 제거하기 위해 청구한 이는 어떤가? 해당 국가가 반인주의 독재 정권 아래 있으며 대다수가 회냥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은 정당화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의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위에 다음 단락 보니까 다음 단락이 이제 두 번째 원칙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에 관한 읽은 내용만으로 보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보기로 가봤었습니다. 기억. 만일 자국을 직접 위협하진 않지만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제3국과 전쟁에 돌입했으나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은 조약 자체가 국제법에 어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일단은 일단 그냥 크게만 봤었을 때 지금 우리 정당한 전쟁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을 읽었을 뿐이잖아요. 두 번째 원칙을 어겨가지고 못 지켜가지고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조약 자체가 애초에 국제법을 어겼다면은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정당한 전쟁을 인정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약 자체가 국제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억은 틀렸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동그라미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사실 만약에 기억을 틀렸네라고 정상적으로 했다면은 기억 틀렸으니까 1번, 3번, 5번 지우고 니은은 공통적으로 맞으니까 디귿만 판단하면 됐었을 문제인데 저는 일단 기억을 맞다고 판단해 버려가지고 니은도 판단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니은도 한번 다 봤었습니다. 그래서 대라선 무기를 보유한 적대국이 포위한 적이 없지만 선제 공격했을 때 명물이 인정되었다면은 무기를 사용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맞죠. 이거는 관련 내용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선제 공격해도 되는가? 의사 표명 안 했고 증거가 있어야지 않는 한 정당한 말할 수 없다. 즉 어쨌든 최소한 구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증거가 있어되었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니은도 적절하네라는 점은 알 수 있었지만 굳이 기억부터 잘 지웠다면은 니은 굳이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전 여기서 기억, 니은 맞네 싶었는데 기억, 니은 담고 있는 게 5번밖에 없어가지고 5번을 답으로 고르고 넘어갔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디귿도 이제 봐보자면은 정상적으로 풀었다면은 이제 기억 없어지고 니은 안 봐도 되고 디귿만 판단하면 되는데 디귿에서는 뭐 민간의 살상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이건 첫 번째 원칙 읽으면서 나왔던 내용이 아니니까 이제 뭐 마지막 발라움을 읽어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명을 추구하는 과정 모든 행위가 흐르는 건 아니다. 두 번째 원칙 전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전쟁 범죄를 처벌받았다. 그래서 뭐 전쟁 범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민간인은 이제 민간인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 잘못이라는 생각은 널리 받아들여지는데 정당한 군사목적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 일은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행위로 인정될 수 있지만 만일 그 사실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그러니까 뭐 예상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그 한계를 넘어서면은 그때는 이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글이 끝나져 있죠. 뭐 전혀 뭐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 읽고 디귿으로 들어와 보셨다면은 만일 다른 나라의 반인류적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된 민간인 살상 이뤄졌고 전쟁이 그 나라 주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면은 전쟁 정당하지 않다? 아니겠죠. 일단은 충분히 예견된 민간인 살상은 뭐 의도치 않은 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견된 민간인 살상은 정당하지 않다고 어쨌든 글에 따르면은 정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한 거잖아요. 또한 뭐 반인륜적 독재 정권 무너뜨리는 거 이건 여기 밑에서 나와 있듯이 뭐 주민 대다수가 환영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은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의무라고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민간의 살상도 충분히 예견된 수준이고 주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면은 정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는 거니까 이거 뭐 어쨌든 디귿 그쵸 디귿 틀렸네 싶어가지고 니은을 답으로 고르고 넘어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저 같은 실수는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4번 분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은 저도 보시면 이제 그리고 바로 이제 선지부터 한번 읽어본 거죠. 그래서 뭐 보니까 뭐 뭐 을은 어떠냐, 갑은 동은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다 읽은 다음에 선지로 가는 게 아니고 갑 읽고 뭐 판단할 수 있는 거 판단하고 을 읽고 판단할 수 있는 거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갑부터 읽어본 거죠. 유기체는 매우 복잡한데 이 복잡성은 무질서한 뒷범벅이 아니다. 서로 다른 부분들은 다 작동하도록 정밀한 서로를 조화를 이룬다. 이런 특징을 갖는 사실은 복잡한 증거를 한다. 어디서 비롯된가? 창조 가설에 따르면 지정 창조되었다. 무작위 가설에 따르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여기서는 그냥 창조 가설 나왔구나, 무작위 가설 나왔구나, 그리고 그냥 그걸 설명하는 거에 불과하겠구나 이렇게만 짚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복잡성 증거는 창조 가설과 무작위 가설 가운데 무엇을 더 뒷받침하는가 하는 방법은 창조 가설이 가정된 상황에서 증거가 참여할 확률과 어쨌든 마찬가지로 무작위 가설이 가정된 상황에서 증거가 참여 확률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앞의 확률은 뒤의 확률보다 크다. 그러면은 창조 가설이 더 복잡성 증거는 창조 가설을 더 뒷받침하겠네요. 진화 가설은 무작위 가설을 한 사례다. 따라서 복잡성 증거는 진화 가설보다 창조 가설을 더 강하게 뒷받침한다. 그렇죠. 어쨌든 복잡성 증거가 무작위 가설보다 창조 가설을 더 뒷받침하고 근데 진화 가설이나 무작위 가설이나 동일한 거니까 창조 가설이 진화 가설을 그러니까 복잡성 증거는 진화 가설보다 창조 가설을 더 뒷받침해. 충분히 어려운 내용 없는 것 같아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로 들어가 봤더니 1번 유사성 증거 일단은 여기서 딱 한 게 갑은 유사성 증거라는 말이 애초에 나온 적이 없는데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빠르게 봤더니 유사성 증거는 여기 뒤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유사성 증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잡성 증거랑 유사성 증거랑 같은 말도 아닐 뿐더러 갑에서는 유사성 증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갑이 유사성 증거가 뭐 어떻게 한다고 주장하는 거에서 갑이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1번 제낄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2번은 유사성 증거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갑은 몰라요. 어떻게 판단할지. 그러니까 2번은 제낄 수 있었고 3번 이제 복잡성 증거가 세 가설 가운데 창조 가설을 가장 강하게 뒷받침한다는 주장에 갑과 을은 모두 동의한다라고 하는데 그쵸. 갑은 동의하겠죠.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3번 갑에 대한 부분은 맞겠고 4번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일단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5번
창조가설이 가정된 상황, 이것도 그냥 뭐 좀 기니까 패스하자면은 맞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여기 또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대충 한 3번, 5번으로 좁혀지겠고 이제 을만 파악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을을 한번 읽어봤었습니다. 일단 을, 진화가설에 무작위 요소가 있으면 부정할 수 없다. 진화가설이 가정된 상황에서 복잡성 증거가 참일 확률은 창조가설이 가정된 상황에서 증거가 참일 확률보다 작다. 그럼 얘도 창조가설이 복잡성 증거가 창조가설을 더 뒷받침한다는 걸 인정하겠네요. 하지만 진화가설은 한낱 무작위 가설과는 다르다. 무작위 가설은 무작위 작용으로 물질 덩어리가,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냥 뭐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진화가설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뭐 다르고 어쨌든 뭐 진화가설과 무작위 가설은 다르다는 걸 뭐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발생한 변이들 가운데 무엇이 도태되지 않고 무작위 가정이 아니다. 진화가설이 가정된 상황에서 설명해주는 무작위 가정에서 그 증가 상황이 훨씬 크다. 오케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지로 이제 넘어와 본 거죠. 그랬더니 3번이 을이 동의한다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3번을 답으로 고르고 넘어갔었는데 보시면은 을 같은 경우에는 창조 가설이 일단은 그러니까 복잡성 증거가 진화 가설보다 창조 가설을 더 뒷받침한다는 건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근데 그냥 갑이랑 다른 점은 갑은 그 무작위 가설이랑 진화 가설 뭐 똑같은 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을은 아니야 무작위 가설이랑 진화 가설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복잡성 증거가 그 둘 중에서도 뭐를 더 뒷받침하는지 뭐 진화 가설을 여기서 말을 따르면은 그냥 진화 가설을 더 뒷받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등이 복잡성 증거가 창조 가설을 가장 강하게 뒷받침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을 바로 답으로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네. 15번. 이것도 이제 A, B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하니까 뭐 A랑 뭐 B 위치 정도 한번 확인해 주고 그리고 뭐 여기는 뭐 한번 뭐 읽어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선지 봐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기억, 니은, 디귿이 다 A, B 기억, 니은, 디귿이 다 A, B 후보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정도만 파악하고 이제 글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여러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고 아동학대를 받는 경험은 규명하려고 다음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오케이, 좋아요. 조사해서 아동학대를 겪은 부모 집단과 분류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의 피로 각 조사해서 둘을 비교한다.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간 측면에서 앞서 일어난 원인으로부터 나중에 일어난 경우가 전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 요거를 판단하고 있는 건데 아동학대를 받은 경험이라는 원인이 나중에 받은 경험이 나중에 성향으로 어떻게 되나 이거를 뭐 보고 있는 거니까 원인으로부터 파악하는 거 맞죠? 어쨌든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성향이 어떻게 발현됐는지를 보고 있는 거니까 앞서 일어난 원인으로부터 나중에 일어날 결과 전망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를 전망 연구 방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에서는 실험군과 부자는 대조군으로 나눈 뒤 이들 두 집단에서 비율을 조사한다고 하니까 맞죠? 여기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또 두 집단으로 뭐 아동학대를 겪은 부모 집단, 아는 집단 이렇게 실험군, 대조군 나눈 다음에 이렇게 판단하는 거 다 이렇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A에 관한 내용을 읽은 거를 바탕으로 보기로 본 거죠. 이제 분류를 A에 해당하는 걸 한번 골라줄 생각으로. 기억. 자동차의 차종 차이는 경찰의 교통법규 집행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차종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에서 경찰의 교통법규 집행 중 이거는 완전히 그냥 A에 들어맞는 말이잖아요. 실험군 대조군 이렇게 해가지고 두 집단 나눈 것도 맞고 뭐 각 집단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에 부합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A겠네? 전망 연구 방법이겠네? 라는 생각으로 4번, 5번은 제낄 수 있었고 일단 1, 2, 3 보니까 니은은 B로 확정이 되네요. 뭐 굳이 B를 안 읽어봐도 그래서 이제 디귿만 분류해주면 될 텐데 그래서 디귿 한번 읽어봤더니 범죄 경력 많은 사람일수록 흉악범죄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감될 사람들 가운데 일단 완전히 일단 이건 애초에 전망 연구 방법이 전혀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전망 연구 방법이려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 범죄 경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니까 여기서 뭔가 약간 이렇게 집단을 나누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디귿이 A는 아니겠네 라는 생각으로 3번은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도 마저 한번 읽어본 거죠. 유일한 방법 아니다. 그 반대 방향 연구 방법도 가능하다. 회고 연구 방법을 따른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읽어보면은 이렇게 아동 집단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저 둘을 비교한다. 그냥 반대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 결과로부터 그러니까 즉 성향으로부터 실제로 옛날에 아동학대를 받았니 이거를
뭐 연구해 보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난 결과로부터 앞서 일어난 원인을 뒤돌아본다. 오케이, 맞는 것 같아요. 추정된 결과가 존재하는 실험군과 부재하는 대조군을 나눈 뒤, 그쵸? 여기서 학대 경험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아동학대 성향이 나타난 집단, 아닌 집단을 이렇게 분류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집단에서 관련 원인이 나타난 개체의 비율을 조사한다. 이거 뭐 정확히 이거에 들어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집단 나눈 다음에 각 집단에서 어떻게 됐냐 이걸 보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유일한 차이는 방향이 반대, 원인과 결과가 반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고 이제 디귿을 봤더니 디귿은 B에도 속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B에 속하려면은 결과에서 집단을 나누는 과정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흉악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사람들 가운데라고만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흉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그러니까 회고 연구 방법을, 이게 만약에 회고 연구 방법에 따르려면은 뭐 흉악 범죄를 뭐 저지른 사람, 안 저지른 사람 이렇게 좀 집단을 나누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디귿은 B에도 속할 수 없으니까 1번이 답이겠네 라는 생각으로 1번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15번 한번 풀어봤고 조금 쉬었다가 16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6번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적절한 거 고르라 이런 문제죠. 그래서 뭐 한번 보기를 먼저 봐봤더니 보니까 뭐 실험 그 전반적으로 다 읽을 필요 없이 뭐 A만 뭐 읽고도 뭐 판단할 수 있는 보기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만 파악하고 이제 글 처음부터 읽어 들어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미는 먹이를 찾아 집을 나선 뒤 나중에 집으로 잘 되돌아온다. 그리고 과부는 개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연구했다. 과부는 두 개의 가설을 세웠다. 하나는 냄새 가설, 다른 하나는 빛 가설. 냄새 가설에 따르면은 집으로 들어갈 때 냄새를 참조한다 이거죠. 그리고 빛 가설에 따르면은 온기나 빛을 참조한다. 과부는 두 가설 가운데 검사를 A, B를 진행했다. 그래서 A를 한번 읽어봤더니 개미집으로 가는 두 개의 길을 만들고 하나만을 개미들을 훈련했다. 이거는 길에 골판지를 새 것으로 바꿔 냄새를 모두 없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거 읽자마자 든 생각이 그럼 만약에 냄새 가설이 맞다면은 개미들이 집 못 돌아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기억 한번 읽어본 거죠. A가 있는 실험 A의 개미들 가운데 냄새를 맡을 수 없도록 처리된 개미들만이 원래의 길을 이용하여 집으로 되돌아갔다면은 냄새가 강화된다. 이건 뭐 그냥 읽는 순간 좀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일단은 딱 봐도 냄새를 맡을 수 없는데도 집에 돌아갔는데 어떻게 냄새 가설이 강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집을 돌아갔다면은 최소한 냄새를 맡아서 집에 돌아갔다는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가설이 최소한 강화될 수는 없으니까 기억 바로 제낄 수 있었고. 그랬더니 1번, 3번, 5번 없어지고 이것은 무조건 맞고 이제 니은만 확인하면 되는데 니은은 실험 B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제 B를 읽어보러 간 거죠. 개미집으로 가는 두 개의 길 가운 골판지 만들었고 불을 켜두지 않대. 훈련했다. 불이 끄고 영상 잡던 길에 불을 켜뒀다. 이것도 딱 B를 읽자마자 든 생각은 그럼 만약에 빛 가설이 맞다면은 원래 이용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용하지 않던 길에 불을 켜두었으니까 그 길을 뭐 가겠네? 그 길을 해서 뭐 집으로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니은을 읽어봤더니 불이 켜진 길의 온도가 그렇지 않은 길의 온도보다 높았지만 개미들이 모두 불이 꺼진 길만 이용했다면 빛 가설이 약화된다. 이건 맞더라고요. 방금 제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빛 가설에 따르면은 불이 켜진 길의 온도가 더 높기도 하고 어쨌든 빛이 있으니까 그 길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불이 꺼진 길을 썼다면은 최소한 빛이나 뭐 온기로서 간 건 아니라는 거니까 빛 가설은 약화되겠네 라고 정리가 돼가지고 니은 D가 맞으니까 일단은 2번 없애고 4번 답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17번 이것도 이제 뭐 적절한 거 고르라 하는 문제죠. 그래서 얘도 뭐 그냥 이제 먼저 보기로 하면 먼저 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글을 읽어야만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자세히 보진 않았고 그냥 뒤에서 가까운 원인 중요성을 가장한 오류, 그리고 뭐 가까운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 뭐 이런 소재가 나오겠구나 정도만 체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읽어본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 연쇄 있다, 직접 낳는다, 아주 많은 중간 원인이 있다, 가까운 원인, 먼 원인이 있다, 상대 개념이다. 먼 원인은 중요하지만 가까운 원인은 사건 발생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곤 한다. 이 오류를 가까운 원인을 무시한 오류라 한다. 뭐 여기서 어쨌든 보기에서 봤던 키워드가 나오는 거죠.
총이 살상에 사용될 때 총 쏜 사람은 살상의 먼 원인, 총 또는 총알에 가까운 원인. 뭐 납득이 됩니다. 미국 총기협회는 총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 말한다. 총이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 이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총이 중요한 인과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총기 규제가 이렇게 따라 나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전차를 생각해보라. 또 추가적인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겠습니까? 가까운 원인을 무시한 오류를 좀 상세히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벌어졌는데도 뭐 이렇게 주장하면 이거 합당한가? 이런 식으로는 규칙이 있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총을 가지면은 그는 쉽게 다른 사람을 살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기 개인 수를 제한하는 살상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까운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 즉 예를 들어 미국 총기협회는 어쨌든 뭐 총 규제되는 걸 원치 않을 테니까, 가까운 원인은 가까운 원인은 총이 어쨌든 뭐 무시하는 거죠. 그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요소는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사례를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그래서 뭐 다음은 이제 가까운 원인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일 테니까, 이제 요 오류에 대해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판단해 주려고 와 본 거죠. 그랬더니 가까운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에 관한 내용은 일단 니은 디귿인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부터 한번 읽어봤었습니다. 사용서에 교수형 집행한 교도관 살인죄 묻지 아니하는 까닭은, 지금 이야기하는 교도관이 아니라 올가미 때문이기라고 누군가 주장한다면은 가까운 원인을 무시하는, 이거는 아니죠. 올가미가 딱 봐도 지금 좀 더 가까운 원인이잖아요. 근데 올가미 때문에 주장한다 하면은 올가미라는 그 가까운 원인을 더 뭔가 포커싱을 두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니은 틀렸네 라는 생각으로 3번, 5번, 4번은 지을 수 있었고, 디귿 한번 본 겁니다. 발전소의 폭발로 죽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주장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방금 미국 총기협회 입장이랑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 저지르는 거 맞네? 라는 판단으로 디귿 바로 고르고 2번을 답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라는 가까운 원인을 무시하고 사람이야, 이렇게 정말 미국 총기협회랑 동일한 그 논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2번을 답으로 고르고, 굳이 뭐 여기 안 읽어도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18번, 이것도 이제 적절한 거 고르라. 그래서 뭐 대충 보기부터 먼저 본 거죠. 그랬더니 뭐 그냥 뭐 A 위치 정도? A 여기 있구나 정도, 좀 밑에 있네요. A 정도만 확인해주고, 그래서 그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기절 오류란 판단할 때 빈도 관련 통계 정보 무시하고 표면 정보에만 의존한다. 이런 잘못된 결론이다. 기절을 저질렀다. 그래서 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경찰 죽인 백인은 얼마인데 흑인은 얼마다. 경찰 죽인 백인은 많다. 그렇죠? 뭐 절대적인 수치는 더 많네요. 그래서 경찰 죽인 백인의 흑인보다 더 많다면은 더 위험한 처지에 있다. 뭐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요. 근데 백인의 특권을 갖는다면 백인 흑인보다 더 위험한 처지에 있을 수는 없다. 어쨌든 뭐 요 말로는 어쨌든 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만 봤었을 때는 타당하지만 미국 인구에 무시하기에 건전하지 않다. 이제 뭐 논증의 타당성, 건전성, 이거는 또 작년 약간 그 문제에서도 나왔던 소재잖아요. 그래서 뭐 괜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논증이 타당하지만 결론이 거짓이면 그 논증을 건전할 수 없다. 뭐 그쵸? 논증의 전제된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거짓 듯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건전하지 않으니까 이 전제 중에 하나는 거짓이겠네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인구조사에 따르면은 미국 인구의 뭐 비율이 백인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 그래서 적용하면은 미국에서 경찰을 죽인 백인의 수가 인구 비례를 환산하면은 1000명이면은 흑인의 수는 인구 비례를 봤었을 때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백인 흑과는 이거 참여랑 보장가 없다. 뭐 너무나 뭐 딱히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보기로 들어와 본 거죠. 표면 정보보다 더 중요한 사실 A에 따르면 B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이건 근데 딱 읽으니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B는 지금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를 봤었을 때 경찰에 죽인 백인이 흑인보다 더 많은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해주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B가 거짓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아니 B가 요 수치 그냥 객관적인 수치 말해주고 있는 거는 이게 어떻게 거짓일 수 없지? 이건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서술해준 거에 불과한데 라는 생각으로 기억을 제꼈었지만, 이제 해설을 좀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어쨌든 통계 정보를 무시하면은 안 되는 건 맞거든요. 기절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어쨌든 뭐 A를 통계 정보로 보자면은, 그렇다고 표면 정보보다 통계 정보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내용은 또 없기도 해요. 그래서 뭐 두 가지죠. 그냥 굳이 따지자면은
표면 정보보다 더 중요한 사실 이거에서도 한번 틀렸고 B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이거에서도 한번 틀렸으니까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봐주면 될 텐데 저는 일단 문제 풀 때는 B가 어떻게 거짓일 수 없냐. 이건 그냥 이거 서술한 걸 불과한데 객관적인 수치는 백인이 경찰이 죽인 백인이 흑인보다 더 많은 건 맞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기억을 제꼈었던 겁니다. 그래서 1번, 3번, 5번 지우고 이것은 무조건 맞으니까 니은만 보면 되겠죠? 니은 기존 오류를 고려할 때 윗글의 논증에서 오직 한 전제만 거짓이라면 그건 C다. 이건 뭐 쉽죠. 당연히 C겠죠. 그래서 4번을 고를 수 있었는데 일단은 C 자체가 보시면은 지금 C가 경찰이 죽인 백인이 흑인보다 더 많다면 어떻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단순히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가 어떤지 그냥 표면적인 정보만 어떤지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그 비율을 뭐 논하고 있거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딱 그 기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더 많이 죽였으면은 그냥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숫자가 더 많으면은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동시에 또 들었던 생각이 뭐 방금 기억 풀면서 그러니까 지금 A, B, C, D 중에 하나가 거짓일 텐데 A, B는 일단 맞고 방금 기억 풀면서도 B는 맞을 거고 그냥 이거 서술해준 거에 불과하니까 D것은 또 그냥 전혀 뭐 특권을 갖는다면 더 위험한 처지에 있을 수는 없다. 이거는 전혀 뭐 표면 정보나 뭐 통계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틀릴 만한 게 C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뭐 C가 표면 정보만을 고려하고 있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그냥 동시에 든 생각이 A, B 맞고 D도 무관하니까 C 수밖에 없겠네. 하나 남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하나만 거짓이라면 그건 C다? 맞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4번을 답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19번 이것도 이제 뭐 A, B 수정한다고 하니까 일단 A, B 한번 위치 한번 확인해주고 바로 여기 선지를 봤더니 기억 니은이 A 후보고 디귿 리을 미음이 B 후보겠구나 라고 이렇게 뭐 어쨌든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글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 본 거죠. 인간 노동과 세계 변화 사이에 유의미한 연결고리가 있다면은 뜻깊은 삶을 살 수 있다. 자기 노동으로 세계를 바꿀 때 성취가 느끼는데 성취가 빼앗는다. 느끼지 못하면은 유의미한 연결고리 사실 뭐 어쨌든 그렇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사람이 자기 노동으로 그러한 성취감을 느끼려면은 적어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두 조건. 뭐 어쨌든 이거 좀 나름 중요하겠네요. 첫째로 세계의 변화를 낳는 과정에 사람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하지만 두 조건을 모두 충족되지 못한다. 자동화 기술로 인간을 무력해서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전락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조건 지금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사람이 세계 변화에 개입하더라도 변화 과정에서 사람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재밌었던 게 저는 솔직히 A는 어떻게 보면 큰 전제잖아요. 그래서 전제가 웬만하면 틀리지 않겠지. 왠지 A는 좀 맞을 것 같고 B가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풀면서 들었었는데 보니까 B도 지금 두 조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내용이 뒤에 나올 텐데 B 내용 자체가 지금 이 둘째로 시작하는 요거 지금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B가 답이 될 거라 예상했었었는데 B 역시 두 번째 조건 충족 못하는 거를 너무 정확히 서술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럼 A가 답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이따만 딱 들었었고 그래서 마저 한번 읽어본 거죠. 그래서 연결을 살릴 수밖에 없다. 함축한다. 이렇게 말이 끝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봤었습니다. 이제 사실 B는 아무리 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조건 충족 못하는 상황 적절하게 서술해주고 있으니까 얘가 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A를 다시 읽어봤더니 유의미한 연결고리가 있다면은 뜻깊은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 마지막 결론에서 이것도 뭐 굳이 기호화를 하자면은 문제 풀 때는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연결고리 사라진다. 따라서 뜻깊은 삶 이거잖아요. 즉 풀어서 해보자면은 뜻깊은 삶을 살 수 있으면은 연결고리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방향이랑 이 방향은 반대잖아요. 따라서 A가 이 방향을 서술해주고 있는 방식으로 있는 뭐 기억 또는 니은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라고 그제서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들어갔더니 연결고리 없다면 이거 기억이 바로 그걸 지적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풀면서 좀 진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재밌었던 게 B가 답일 거라 예상했었거든요. 왜냐면 A는 전제인데 좀 틀리기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문제 풀면서 들었었는데 B가 너무나 맞아가지고 A를 다시 봤더니 뭐 A가 좀 적절하지 않네 이렇게 느끼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1번이 답인 문제였고요.
20번. 이것도 이제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라고 하는 거죠. 선지를 먼저 봤더니 뭐 기억, 니은 디귿이 A 후보고 리을, 미음이 B 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한번 글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암컷은 미적 취향에 맞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특성은 단지 장식과 관련된 것뿐이다. 수컷 공작 화려한 꼬리는 미적 취향에 맞는다. 가진 수컷 공작 그치. 하지만 이거는 낭비일 수 있다. 사실 이게 없어 보인다. 뭐 딱히 그렇죠. 많아 보인다. 지나거나 일본 암컷의 요구는 수컷에서 무거운 짐을 부담한다. 수컷 생존 경쟁을 불리하게 한다. 배우자를 도와한다면 이런 분은 암컷도 불이익을 당한다. 태어난 수컷은 그냥 그런 장점을 물려받는 그 새끼 또한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다. 확실히 암컷들이 아름다움을 왜 아름다움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고 끝나고 있는데 A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읽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위한 아름다움이란 좀 실용적이지 않은 그냥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그냥 앞에서 계속 서술하고 있던 내용이니까 뭐 A는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계속 마저 읽어 내려가 봤었습니다. 굳이 뭐 보지도 않았었고요. 뭐 윌리스에 따르면은 암컷 선택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오직 유용성과 관계가 있다. 이제 유용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랬더니 유용한 자를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자, 똑같은 유용성 방법들을 선택하면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다. 배우자 얻을 수 없다. 암컷이 때때로 실제 유용성보다는 미적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듯이 보인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름다움의 추구와 경쟁을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정력이 세고 건강한 수컷으로 장식이 많은 경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윌리스가 말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아니 딱 이제 다 읽어보니까 B가 아니 뒤에 내용이 전혀 무슨 뭐 경쟁을 아름다움의 추구 경쟁을 줄인다고 관련된 내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니 완전히 다른 내용을 하고 있길래 B가 그래서 B가 틀렸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리을 미음을 읽어봤더니 바로 리을을 답으로 고를 수 있었던 게 아니 이 뒤에 내용 자체가 미적 취향이랑 그러니까 쭉 뭐 건강한 수컷일수록 장식이 많다. 그러니까 뭐 유용할수록 더 뭔가 능력이 있을수록 더 뭔가 미적으로 예쁘다. 이 내용을 서술해주고 있는 거랑 정확히 부합을 해가지고 어렵지 않게 4번을 답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20번 한번 풀어봤고 조금 쉬었다가 21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1번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21번, 22번 세트 문제죠, 이제. 그래서 뭐 문제부터 한번 먼저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뭐 기억? 그래서 뭐 기억 위치 한번 확인해주고 뭐 대충 보니까 뭐 약간 뭐 계산하라는 건가? 뭐 싶더라고요. 그리고 니은 뭐 보기는 봤더니 뭐 딱히 뭐 보기에서 뭐 딱히 뭐 일단 뭐 글을 읽어야만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굳이 뭐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고 바로 이제 글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에 참여한다. 그리고 10개 방이 있다. 알 수 없고 뭐가 있는지는 그러면 상품을 받는다. 10개 방 가운데 한 방에 금반지가 있고 나머지 9방에 구리반지가 있다. 우리는 금반지 있는 방을 찾고 싶다. 뭐 그러겠죠? 어느 방을 고르든 우리가 고른 방에 금반지가 있다의 확률은 10분의 1이다. 뭐 그러겠습니다. 1번 방 고르다고 하자. 키나는 구리반지가 있는 방을 하나 골라 그 안에 구리반지가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 방 10번 방이었다 라고 하는데 이때 저는 뭔가 좀 더 좀 보기 쉬우려고 지금 1번 방을 선택을 했고 초이스를 했고 10번 방에 구리가 있는 거구나. 이 정도 써주긴 했었습니다. 뭐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저는 뭐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른 방에 금반지가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10번 방에 구리반지가 있으면 확인되었으니 남은 9개 방 가운데 1개 방에만 금반지가 있다. 10번 방에 구리반지가 있으면 안 다음에 우리는 1번 금반지 때문에 9분의 1만큼 믿고 2번 방에도 9분의 1만큼 믿어야 할 듯하다. 근데 할 듯하다? 실제로 안 그런가 봐요. 키나는 묻는다. 다른 방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어느 방을 고르든 9분의 1의 확률로 있을 듯 하기에 다른 방을 바꾸지 않든 모두 똑같아 듯하다. 이것도 듯하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면서 실제로는 9분의 1이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내가 봤었습니다. 키나의 게임에서 우리가 세매하는 확률은 10번 방에 구리반지가 있으면 안 다음에 1번 방에 금반지가 있을 확률이다. 10번 방에 구리반지가 있으면 안 다음에서 우리가 확률 계산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 방 언제나 구리반지가 있다. 여러 방에 금반지가 있다면은 그렇죠? 그러겠죠? 수학자 사람들은 키나가 구리반지가 있는 방만 열어준다는 사실을 눈여보지 않는다. 그 사실은 키나가 키나가 어느 방에 금반지가 있고 어느 방에 금반지가 없는지 이미 알고 있다네요.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 단락의 핵심은 그는 남은 방들 가운데 방만 골라 연다. 구리반지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키나는 있는 방만 골라 열어준 사실을 확률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러겠죠. 그럼 고려하면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든 생각은 고려한다면 9분의 1이 아닌 건가? 이렇게 또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도 읽어본 겁니다. 키나가 구리반지가 있는 방만을 골라 열어준다면은 그가 무슨 방 열어주든 그 방에 구리반지가 있다. 그렇죠?
키나가 보여줄 방 안에 있을 확률이 어차피 0이었고, 그러면서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는다. 우리가 고르지 않은 나머지 변수의 근반지의 성공률은 10분의 9이다. 뭐 그러겠죠. 그냥 우리에게 보여준 방 근반에서 어차피 0이었다면은 우리가 안 다음에도 여전히 10분의 9다. 그러니까 지장을 안 준다는 거죠. 영향을 안 준다는 겁니다. 빼간 나머지 방 8개 방 전체 왜 8개인지 생각해 봤더니 고른 방하고 보여준 방 2개 빼니까 8개 방 전체 근반지가 있어서 나중 확률 10분의 9면은 각 하나의 근반지가 있으면 80분의 9다. 그래서 보면서 10분의 9에서 어떻게 80분의 9가 될지를 봤더니 여기 밑에서 지금 그러니까 8분의 1을 곱한 거잖아요. 분모에다 8을 곱한 거잖아요. 근데 그 8은 이 8개에서 왔었을 테고 이 정도 캐치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걸었던 방을 그대로 지키면은 10분의 1이지만 그래서 80분의 9 높아지네요. 있는 방이 2개로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처음에 골랐던 방을 그대로 지키면 우리가 근반지 얻을 확률은 얼마이다 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기억을 고르면 될 텐데 기억 사실 10분의 1을 좀 바로 고를 수 있었던 게 이거를 그냥 퍼즐 맞추기로 생각한다면은 아니 뭐 2개를 열어보이든 1개를 열어보이든 3개를 열어보이든 어차피 지금 요 상황에서 변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1개를 열어본다고 가정된 이 상황에서 변할 거 없는 거잖아요. 이미 키나가 알고 있는 것도 다 기존의 사실이고 그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변한다면은 이 뒤에 있는 80분의 9 이게 변하겠지 맨 처음에 10분의 9 또는 이 10분의 1이 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냥 이 상황 그대로 대입하면은 2개를 열어보든 3개를 열어보든 처음에는 무조건 10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 방을 지켰을 때 처음에 골랐던 방을 그대로 지켰을 때 근반지 얻을 확률은 동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80분의 9 이런 숫자가 변하겠지. 그래서 바로 10분의 1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전혀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었죠. 제가 좀 그래도 그 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과도한 계산 이런 거 절대 요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 퍼즐 맞추기 식으로 10분의 1 전혀 상황이 변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고를 수 있었고 이제 22번 가봤더니 이것도 알 수 있는 거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읽어본 겁니다. 키나가 고른 방 말고 구리반지가 있는 8개 방을 열어 그 안에 구리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고른 방의 근반지는 10분의 1이다. 이거 정확히 이것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8개 방을 열든 뭐가 되든 처음에 있는 건 10분의 1에서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억 맞네 싶어가지고 일단 1번, 2번 없앨 수 있었고 니은 키나가 우리가 고른 방 말고 나머지 9개 가운데 하나는 이제 무작위로 열었대요.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런 내용이 앞에 있었는데 이제 무작위로 열었다고 하는 거죠. 랜덤으로 열은 거죠. 더 이상 구리가 있는 방을 안다는 가정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니은은 그 안에 구리반지가 있었다면은 우리가 처음 고른 방의 근반지의 성률 10분의 1이다. 여기서 딱 든 생각은 그럼 더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키나가 구리반지가 어디 있는 방을 다 알고 그러니까 근반지가 어디 있고 근반지가 없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아는 상태에서 뭔가 했다면은 처음 확률은 10분의 1일 텐데 지금 그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 무작위로 열었을 때에도 10분의 1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무작위로 열었을 때는 확률이 어떤지 처음 고른 방에 근반지가 있을 확률이 어떤지라고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딱 해보니까 그게 바로 1달랑인 거잖아요. 무작위로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즉 키나가 이미 근반지가 어디 있고 이걸 알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을 때는 9분의 1이 된다라고 이미 1달락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10분의 1이 아니고 9분의 1이겠네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니은 딱 지웠더니 사실 3번 5번 바로 지워져가지고 4번 바로 답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무리한 계산 요구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약간 상황에 약간 대입한다? 약간 퍼즐 맞추기 식으로 푼다? 이렇게 풀면은 너무나 쉽게 풀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좋은 문제니까 한번 이렇게 잘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23번부터 25번 마지막 세트 문제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제들 먼저 봤었습니다. 그래서 A, B에 가장 적절하다. 그럼 A, B 위치 한번 확인해 줬었고요. 그리고 알 수 있는 거 고르라고 하고 그럼 대충 여기서 위험 회피 원칙, 가치 우선 원칙, 반복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겠구나라는 점 정도는 캐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길기도 하고 이건 미리 읽어봤자 모를 테니까 그래서 바로 이 정도만 캐치하고 글로 들어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황젠스는 고졸될 때 1억을 투자했다. 근데 11월 현재 2억이다. 많이 올랐죠? 그리고 고민한다. 하나는 현재에서 100% 추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서 전량 매도하고
현재에서 50% 정도 하락하면 전량 매도하는 행위다. 이게 하나고 이 행위를 A를 하겠다.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 종목을 전량 매도한다는 거죠. 지금 한다는 거죠. 현실한 행위다. 그 행위를 B를 하겠다. 다음 간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 A, B 바로 해가지고 바로 2, 3번 바로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A부터 보자면은 만약에 50% 하락세가 먼저 발생한다면은 2억에서 50% 하락하면 1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1억이었으니까 처음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즉 수익도 손실도 없는 상태겠죠. 그래서 3, 4, 5번 지울 수 있었고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1억의 수익을 현실한다는 거니까 뭐 X든 Y든 1억 원 수익이 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1번 답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바로. 그리고 이제 또 마저 읽어본 거죠. 전망에 따르면은 등락을 반복하다가 이게 먼저 일어날 가능성은 2분의 1, 이것도 2분의 5. 반반씩이네요. 뭐 어렵지 않게 만들려고 한 거겠죠? 믿는다. 해서 가능성 생각할 수 있다. 가능성이 1 더하면 1이고 이것도 1이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니까요. 해당 펀드 시장의 전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좀 상황 쉽게 만들려고 하는 전형적인 말이겠고. 계속 읽어본 거죠. 그런 원칙은 이제 원칙 나오네요. 이제 24번이랑 엮어서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 원칙, 가치 우선 원칙, 반복 원칙이다. 위험 회피 원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행위를 고르는 원칙이다. 위험이란 행위의 결과들 가운데 가장 낮은 가치를 갖는 결과를 말한다 하면서 위험 회피 원칙에 관한 내용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기억 바로 봤었습니다. 젠슨이 위험 회피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는 현재 종목을 전량 매도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위험 회피가 뭐죠? 가장 낮은 게 뭐죠? 가장 낮은 거? 가장 낮은 거면은 A잖아요. 수익도 손실도 없는 게 가장 낮은 거니까 즉 그럼 A라는 행위, 추가 상승을 기다린다는 행위를 기피할 거잖아요. 즉 그럼 전량 매도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맞네. 그래서 기억 맞을 수 있었고 맞아. 이제 또 가치 우선 원칙을 읽어보러 간 거죠. 그래서 가치 우선 원칙은 위험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행위를 고르는 원칙이다 라고 해가지고 봤더니 가치 우선 원칙에 따르면 어떤 걸 고를까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높은 거는 요거잖아요. 3억 원 수익. 그럼 즉 추가 상승을 기다리겠죠. 봤더니 추가 상승을 기다릴 것이다. 니은 맞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억 니은까지 맞으니까 요거 없애고 요것도 없애고 요것도 없애고 어쨌든 디귿까지 보기는 해야 되겠죠. 반복 원칙은 행위 A와 B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비슷한 선택사항 일정을 여러 번 반복된 가정 아래에서 하나 오픈을 고르는 원칙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고 반복 원칙 아래에서 행위와 B 기대가치는 각 다음처럼 생각한다. 이거는 이 정도는 계산해야 되겠구나 싶잖아요. 그래서 행위 A 기대가치, 행위 B의 기대가치를 각각 구해가지고 비교해라. 뭐가 더 큰지 봐라.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면은 AX에서 얻을 가치. 어쨌든 AX가 일어날 가능성이나 AY가 일어날 가능성이나 2분의 1이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2분의 1로 묶어놓고 AX에서 얻을 가치는 3억 원, AY도 얻을 가치는 0이잖아요. 수익도 손실도 없으니까. 그럼 2분의 1 곱하기 3인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가능성은 2분의 1로 동일하니까 BX에서 얻을 가치, BY에서 얻을 가치는 각각 1억 원씩이잖아요. 그럼 2네. 이렇게 하면은 그 A의 기대가치가 더 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추가 상승을 기다리겠죠. 반복 원칙에 따르면은. 디귿을 보시면은 그걸 그대로 적절히 서술하고 있어가지고 디귿도 맞네 싶어가지고 5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저 또 읽어본 거죠. 이제 이것도 해결해야 될 테니까. 딱 봐도 이거 뒤에 있는 내용이랑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치도 여기지 않는다. 가치는 이제 금전 가치다. 행위 원칙은 조차 바뀌지 않는다. 행위 원칙 어쨌든 안 바뀌나 봐요. 그래서 만약 젠슨이 전량 매도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2억 원을 전량 매도했다는 거겠죠. 매도한다면 그는 매도 금액 모두를 들고 간다. 하나의 재투자할 계획이다. 한 종목은 고배당 펀드. 고배당 펀드 일단 하나 나왔어요. 다른 종목은 2차전지 펀드다. 이것도 하나 나왔네요. 주가는 변하지 않지만 10%의 배당수를 확실히 보장받는다. 오케이. 향후 재정 이체는 배당수.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걸 읽었을 때 사실 이거 10%씩 해가지고 막 약간 복리로 계산하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젠슨의 계좌로 입금돼가지고 배당 수익 재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걸어줌으로써 약간 복리로 계산하는 그런 좀 약간 어려운 상황은 배제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차전지 펀드에 투자한다면은 100% 추가 상승, 50% 하락할 때 반드시 매도한다. 2차전지 펀드가 100% 상승할 가능성은 0.8이고 이거 0.2다. 재투자에 매입한 종목 나중에 매도한다면은 새로운 종목에 투자할 계획이 아예 없다. 이렇게 끝나고 있네요. 오케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번 한번 들어와 본 거죠. 젠슨은 장기간 경험처럼 형성 행위 원칙에 따라 현재 보유 중인 펀드를 전량 매도하고 매도금을 모두 다음 주 매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전량 매도했다는 게 이 행위 원칙이 24번에서 구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위 원칙을 구해야 현재 보유 중인 펀드를 전량 매도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즉 젠슨은 위험 회피 원칙에 따르는 사람이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요 말로부터 젠슨은 위험 회피 원칙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재투자했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젠슨은 위험 회피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고배당 펀드를 뭐 선택을 하든 2차 전지 펀드를 선택하는 뭐 행위든 어쨌든 어떤 행위를 선택할지가 결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죠? 50% 하락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50% 하락하는 행위, 50% 하락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행위를 이제 안 할 테니까, 즉 2차 전지 펀드에 투자하는 거를 선택하지 않을 테니까 고배당 펀드에 선택하겠네, 고배당 펀드에 투자하겠네, 그런 행위를 선택하겠네 라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선지로 내려가 봤더니 지금 향후 5년 안에 어떻게 될지가 쟁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배당 펀드를 선택했다면은 매년 10%고 2억을 투자한 거니까 매년 2천만 원이죠. 그리고 2천만 원에서 지금 5년 곱하면은 1억이겠네. 즉 이 젠슨은 고배당 펀드를 선택함으로써 5년 동안 1억의 수익을 올리겠네라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본 거죠. 5년에 대통령의 손실을 보고 나서 손실을 보고 나서는 없죠. 고배당 펀드를 선택함으로써 1번 없애고, 재투자금에서 1억의 추가 수익을 보고 나서 0.8 이상이다. 이건 1이잖아요. 0.8 이상이고 1이잖아요. 언제나 1억의 수익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2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었고, 나머지 선지도 빠르게 봐주긴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2억의 추가 수익 볼 가능성은 0이죠. 고배당 펀드를 선택하는 행위에서는 그 가능성이 0입니다. 3번 아니고. 5년 안에 1억, 1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1.4억 추가 수익 0이죠. 가능성. 그리고 추가 수익을 볼 가능성과 손실을 볼 가능성. 손실을 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배당 펀드를 선택하는 행위에서는. 즉 5번도 아니기 때문에 2번 답이겠구나 확신을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여기서 그냥 어떤 행위 원칙, 젠슨은 어떤 행위 원칙에 따르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것만 정리가 된다면은 바로 이 둘 중에서 어떤 펀드에 재투자할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2026학년도 언어 논리 같이 한번 풀어봤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